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도의 과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또는 뭐 상담을 통한 애도든 무슨 애도든 애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애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부정적인 정서들, 슬픔, 상실, 이런 관련된 정서들을 그만큼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산 거예요. 슬픔이나 분노나 불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너무 회피적으로 살고 도망가고 일로 도망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져서 여러분의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면 그래도 적응적으로 여러분이 잘 적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감당하지 못할 수준만큼 이게 너무 많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화병이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화병은 정말 단편적인 얘기고 이게 훨씬 더 병리적인 증상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잠도 안 오고요. 이제 정말 이제 정신병리적인 걸로 막 강박도 생긴다든지, 너무나 분노가 많이 와서 갑자기 막 고혈압은 물론 여러분 심리적인 어떤 증상으로 막 나타나고, 병원 가봐도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난 힘들고 맨날 아프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여러분 행복하고 다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요, 내 안에 내가 쌓아놓고 있는 부정적인 찌꺼기들이 뭐지? 라는 자기 점검을 전 수시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만약에 분노가 너무 많으면 그 분노의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좀 들여다보시면서 내 안에 그런 좀 성찰 작업을 많이 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시면 부정정서를 외면할 경우에 생기는 일들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한번 정리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정서라는 거, 우리 안에 쌓인 그런 분노, 슬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것들이 어떨 때 나빠지냐면, 우리가 사실 뭐 화나고 막 공격적인 마음 들고 막 짜증나고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적절히 꺼내어서 좀 개인마다 부적절하게 표현하고 막 조금 화낼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이 화내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감정 자체는 우리한테 되게 소중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화 안 나세요? 그래도 전 항상 행복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마음에 오히려 이렇게 좀 상처가 좀 적당히 다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부정정서가 전혀 없다는 분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부정정서는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건 되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부정정서가 얼마나 많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적당히 꺼내어서 잘 표현하고 잘 다루고 살았나? 내가 너무 이렇게 꽁꽁 이렇게 싸두고 항상 나중에 이렇게 조금 꺼내서 보려니까 너무 이렇게 힘든 얘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쌓아놓다가 그걸 꺼내서 얘기하려면 되게 비장해지잖아요. 막. 그래서 힘든 얘기 한번 하려면 막 이렇게 막 눈물 콩벅콩벅 되고 막 이렇게 힘들고, 그쵸? 이제 이게 다 우리가 꺼내야 될 때 적절하게 꺼내지 못해서, 예, 너무 오랫동안 게다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 탓만은 우리의 탓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우리의 그런 소중한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루어지지 못한 부모님 탓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버릇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우리 부모님 무슨 죄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서, 예, 그냥 본인도 그렇게 지냈으니까 또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우리를 그렇게 길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걸 안 이상은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머물러서 내 안의 감정을 좀 성찰하고, 정말 부정적인 게 쌓여있을 때는 꺼내어서 좀 작업을 해보시고, 이런 작업이 여러분을 되게 이렇게 성장으로 이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조금 볼까 봐요. 그래서 청소년 완다의 사례 해서 우리가 특히 애도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서 청소년 완다의 사례 그리고 성인 사례를 조금 이렇게 애도하는 과정을 볼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그거를 꺼내지 않고 이렇게 뭔가 꽁꽁 묶어놨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례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청소년 완다의 사례인데요. 이제 완다라는 애가 있었어요. 16살
아프리카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초1 때부터 여기 제가 정리해놨지만 작은 백인 마을에서 계속 살았고요. 친구도 많았고 또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매우 뛰어난 우등생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당연히 또 뭐 외국 사례니까 남자친구도 있었고 남자친구 이름이 댄이었어요. 댄. 그래서 댄과 완다는 서로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댄이라는 아이가 이 완다한테 뭔가 이렇게 수상해요. 어떤 게 수상하냐면 댄이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자기 친구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뭐 소개도 안 해주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만 완다를 만나고 그러니까 완다도 좀 이상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나를 숨겨?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막 나는 너를 나의 작은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이런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다도 뭔가 속으로 이건 뭐지? 이제 이런 감정을 계속 느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완다가 그러니까 남자친구 생일에 선물하고 꽃다발을 갖고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가서 짜잔 해주러 간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한 어른, 그러니까 댄의 아빠겠죠, 아버지겠죠. 현관에 어떤 흑인 나무개가 와 있어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를 들었어요, 완다가. 그리고 나서 댄은 아빠 뒤에서 갑자기 문 쪽으로 얍삽하게 피하더니 아니 뭐 꽃다발 뭐 가지고 온 어떤 그냥 꽃다발 배달해주러 온 어떤 앤가 봐 하면서 그냥 쏙 숨은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완다라면. 이 사건 이후로 댄은 완다랑 계속 대화하고자 하였지만 완다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완다 엄마는 그때도 그녀를 너무 걱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다가 그전하고 싹 바뀌었습니다. 완다는 댄과 헤어졌다고만 말하고 이제 막 학교 부적응부터 시작해서 그녀가 가입한 모든 동아리를 관두고요. 며칠간은 뭐 학교에도 결석하고 친구들하고도 안 만나고 자기 관리도 안 좋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말 하고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근데 문제는 완다는 너무 잘 지내는 아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문제 행동이에요. 그쵸? 예, 잘 지냈던 아이가. 이거를 지금 설명드린 부정정서의 억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실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완다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 완다는 인지적으로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변했죠. 외모 비하도 갑자기 안 그러던 아이가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내가 흑인이라서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결국은 댄이 그런 거였구나. 댄의 아버지가 나를 흑인 아무개라고 부르는구나 하면서 정말 현실을 본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쵸? 그리고 행동적인 변화, 갑자기 안 씻고 냄새나고 결석하고 고립시키고 이런 부적응이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지금 완도는 우울증인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우울증이에요. 분노, 무가치감. 지금 너무나 상실로 압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완다의 사례에서도 이 완다는 상실로 지금 너무 큰 변화로 지금 상처를 받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조차도 우리는 상실, 이 완다는 특히 어떤 자기 가치에 대한 큰 상실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런 인종차별을 내가 받다니 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체감, 자기 가치감의 큰 상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상담할 때도 지금 방금 여러분 공부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완다가 이런 수치스러움, 이런 자기 가치감의 정말 이건 엄청난 수치스러운 변화, 모욕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꺼내놓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것도 상실의 관점에서 보면 완다는 너무나 큰 상실을 경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완다의 엄마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완다의 엄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꺼내어서 표현하지 않은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즉 그 말은 완다의 엄마가 이제 똑같은 흑인이고 그래도 완다는 청소년이니까 이 엄마가 정말 흑인이라고 해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차별받지 않고 잘 키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이 엄마는. 그러니까 완다는 뭐 인종차별 이런 걸 안 느끼고 정말 잘 적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많이 노력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될 것,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이런 정말 차별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흑인이라서 어떤 차별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나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수치감을 겪었다. 완다야 너도 알아두렴. 이런 것들을 이 엄마의 부정적인 정서를 좀 아이랑 같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완다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직간접적으로 뭔가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꼭 어른들이 아이한테 세상은 핑크빛이야 하면서 계속 핑크빛을 보여줘야 세상이 핑크빛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핑크빛을 보여줘도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꼭 핑크빛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너무 보여주지 않았을 때, 너무 핑크빛만 보여주고 현실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상이 이렇지 않구나 라는 걸 처음 아는 순간 그건 몇 배 더 상실 아닌가요? 그쵸,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완다 사례에서 이 완다의 엄마도 저는 좀 충분히 너무 이렇게 분명히 자기가 겪은 한 상처, 슬픔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자녀한테 안 드러내고 너무 아이한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잘만 키우려고만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다 엄마가 앞으로도 이 완다 엄마에 대한 부모 상담 또는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다랑 좀 그런 이야기, 좀 인간적인 이야기,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또 흑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서로 털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제 방금은 이제 청소년 사례였고 또 하나는 성인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상담 사례가 아니에요. 상담 사례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그 만화가예요. 그래서 뒤에 그 창고문헌에 이 만화가 마스타 밀이라는 만화가인데요. 이 만화가가 그 여성 만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만화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되게 진지한 만화라기보다는 가볍게 이렇게 그냥 삶을 터치하는 짧은 만화 같은 거 이렇게 잘 이렇게 그리고 또 수필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쓰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쉴 때 저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분 만화와 수필을. 근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전에 그 영화나 외출이라는 수필을 썼는데요. 이것도 되게 읽기 쉽고 심리책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심리책이 아닌데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기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이분이 이 영화나 외출이라는 수필집의 주제가 에도더라고요. 그 수필집을 우연한 기회에 딱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만화를 너무 뭐 몇십 권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작가의 그 만화를 막 덕후질을 하면서 다 보게 되면 이분의 이렇게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 이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만화를 읽다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랑 관계가 엄마보다 친아버지죠. 엄마보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화에서 조금씩 읽었거든요. 아빠가 무뚝뚝하고 안 친하고 엄마랑은 친한데 아빠랑 항상 거리감 있고 이런 만화 소재가 이렇게 중간중간 많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부터 돌아가고 나서 자기 마음을 다루는 과정을 수필로 묶은 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그 애도 과정이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짧게 그래서 여기 한번 전해드린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애도한 거. 꼭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애도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충분히 표현을 안 했다는 걸 이 작가가 후회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은 작가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린 시절 얘기 좀 취재해보고 싶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취재를 가장해서 아버지랑 대화를 시도하고 하면서 아버지랑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정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슬픔에는 강약이 있었다. 마치 피아노 리듬처럼 내 속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애도의 단계 기억하시죠? 3단계. 이제 이렇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뭔가 추억의 저장고에 이렇게 추억의 앨범에 정서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해요. 몇 가지만 다 해치하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무언가를 정리하고 처분했다고 해서 추억을 잃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또 이제 이 작가가 쓴 말인데 일상을 살다가 아버지한테 받은 마지막 선물이 그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어묵이었다는 걸 떠올린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의미 있는 선물이었던 태엽시계, 어린 시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스웨터를 떠올린다.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건 물건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정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작가가 쓴 말입니다. 되게 와 닿으시죠?
그 다음 연휴에 혼자 여행을 한다. 아버지가 이 미술관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여행 중에 아버지, 어머니와 겪었던 에피소드를 떠올린다. 아마도 아버지 급한 성격을 생각하면 전시도 분명 대충 보고 끝냈을 것이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작가는 아버지가 도대체 근무지 어디서 일을 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아버지를 몰랐구나. 이제 이런 회고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이런 애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반년이 지나니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문득 거리 풍경에 이끌려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또 후회되는 일이 있다. 옛날부터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후라이드 치킨이었다. 몸이 안 좋아진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식사 중에 후라이드 치킨 먹고 싶냐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 한 입이 먹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이래저래 하면 다시 1시간 이상 걸린다 생각하니 귀찮아서 결국은 엄마가 깎아준 감을 들고 아버지한테 갔다. 이 아버지가 결국은 내게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됐다. 이런 것들을 반년 지나서 또 1년 지나서 이렇게 이 작가가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저녁 반찬을 사러 쇼핑센터에 들른다. 추억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애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스다미리도 상담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작가인데 이런 식으로 애도하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도 다 따라서 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가을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요. 한동안은 그 구멍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슬펐다. 그것은 추억의 구멍이었다. 하지만 얼마 서 있다가 침입 방지책을 넘어서 구멍 속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그리워하고 후회한다. 눈물이 끓어오기 전 조금씩 깊이 내려가면 한동안 구멍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때 아버지는 역시 용서할 수 없어? 하고 화도 낸다. 이러면서 이 작가는 일상으로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인 사례를 봤다면 애도하는 아동 청소년들은 그럼 어떻게 애도를 해주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사례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이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자녀와 또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놀이 몇 개인데요. 시간 관계상 뭐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한두 개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만 드릴까 봐요. 아까도 제가 설명 좀 드린 것 같은데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은 그래도 정서를 좀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 힘들면 나 힘들다, 뭐 기쁘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은 힘들어도 나 힘들어요, 저 답답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고마운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너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면 응? 어? 뭐 이렇게 대답하거나 몰라 하거나 아니면 묵묵히 들은 척 만척하거나 상당히 이렇게 뭔가 느끼는 걸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그게 못한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아직은 정서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좀 훈련이 안 됐고 좀 발달적으로 충분히 좀 성숙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아이 중에는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성인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도 정서는 있고 이것들을 충분히 끌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랑 작업할 때는 조금 더 성인보다 성인은 주로 말로 하면 되잖아요. 슬퍼요. 막 감정 얘기하고. 근데 아동이나 청소년은 뭔가 좀 놀고 매체가 필요해요. 매개체라고도 하고요. 뭔가 물건도 필요하고 뭔가 도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이랑 이렇게 놀 수 있는 슬픈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도구를 몇 개 소개해 드려요. 이렇게 놀이 치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매개체, 치료적 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보관함 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실제 상담자들이 청소년이나 아동 치료할 때 할 수 있는 실제 얘기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힘든 얘기 같은 거 해봐. 뭐 예를 들어서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봐. 그럼 아이들은 잘 말 못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잘 꺼내놓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관함 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준비물은 이런 식으로 양동이, 사인펜, 스티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아동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우리 보관함 놀이를 하자. 이 게임은 너가 지금 엄마가 싸우고 막 때리고 이랬는데 부모님 폭력이나 싸움이 너 탓이 아니란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플라스틱 양동이로 너만의 보관함을 만들자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 양동이 막 꾸미는 거예요. 이 꾸미는 작업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재밌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재밌고 막 그래서 꾸미고 막 붙이고 스티커로 막 붙이고 아무튼 최대한 이쁘게 이렇게 플라스틱 양동이를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너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 또는 화나는 감정도 좋고 막 아빠 미워, 아빠 정말 미워, 아무튼 그런 모든 막 정말 남한테 할 수 없는 욕설도 좋고 막 뭐든 좋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쓰게 시켜요. 재밌게 써도 되고 좀 부담 없이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접어서 거기 양동이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충분히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께서 또 여러분께서 안전한 장소에 이렇게 넣어두는 거죠. 보관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하게 자기의 그런 속 얘기 또 감정들을 훨씬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관함 놀이도 실제 상담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혹시 기회 되면은 해보시면 되게 즐겁게 합니다. 예. 그다음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의 담요라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아까는 양동이에 막 힘든 얘기를 담았다면 이거는 주로 이 사랑의 담요는 좀 이렇게 헤어졌을 때 누군가와 좀 이렇게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헤어졌다거나 그리운 사람을 잃었거나 이럴 때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담요는 저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뭐 천으로 하셔도 좋고 색종으로 하셔도 좋고요. 색종이 크기면 돼요. 예, 이걸 천을 오려도 되고 천이면 여기에 쓰는 게 좀 어려우니까 천에 잘 쓰여지는 그런 그런 펜 같은 걸 좀 준비하셔야 되고 색종이면 훨씬 더 쓰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쓸 수 있는 뭐 펜도 준비하셔도 좋고 크레파스, 크레용 뭐 다 좋고요. 또는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할아버지와 관련된 스티커도 좋고 또는 뭐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진 뭐든 좋아요. 이런 걸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뭐 그때그때마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진도 붙이고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이건 주셨어요 하면서 뭐 1,000원짜리 갖고 있으면 그것도 한번 붙여놓고 할아버지 생각나는 뭐 할아버지가 들려준 얘기를 어느 날은 또 막 적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도 적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추억 일종의 추억 조각조각이죠. 그리고 나서 그 추억 조각조각을 풀로 전 다 붙였어요.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붙여요. 이 그림에 보이듯이 모서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붙이고 이거 붙이는 걸 좀 도와주시면 더 좋죠. 예, 아이들이 만약에 어리면 그리고 좀 이쁘게 이왕이면 그래서 좀 꾸미기도 하고 이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붙이면 그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커지죠. 이게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많이 작업을 할수록 이불만해질 수도 있고 근데 최소 좀 이렇게 최소 무릎을 덮을 정도의 크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50cm, 50cm 최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무릎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할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이걸 덮고 할아버지를 느끼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걸 덮게 하고 좀 이렇게 안고 이거 자체가 되게 힐링이고 또 이거를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감정적인 여러 가지 슬픔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재미도 있고 많이 이렇게 애도하는 과정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뒤에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고요. 이제 여행하는 친구들은 뭐 친구랑 헤어지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행복을 위한 애도에 대해서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정정서라는 것, 내 안에 부정정서를 다루는 것이 결국은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오늘 이 시간 좀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동요하고 지금 막 좀 복잡하고 힘든 학우님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약간 염려도 되고 이제 이런 마음도 조금 있는데 그런 힘든 마음이 좀 올라오거나 갑자기 계속 눌러놨던 부정정서가 올라온다면 그건 오히려 저는 반갑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좀 해결해야 할 그런 이슈라든지 해결해야 될 감정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걸 반갑게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꺼내어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좀 친한 사람한테 표현해 보시거나 아니면 적어 보시거나 하면서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그동안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의 나이까지 살면서 얼마나 내가 건강하게 내 안의 마음을 돌아다보고 슬픔을 잘 애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미래인재교육원에 입학하시고서 또 이제 입학을 예정하시는 이제 신입생, 예비 신입생 여러분도 계시지만 특히 지금 입학하고 계시는 여러 학원님들은 본의 아니게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 오시고 집에서 주로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지만 그래도 힘든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여러분이 남은 시간도 좀 잘 한 학기 한 학기 좀 수업을 잘 챙겨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랑도 이렇게 특강으로나마 이제 종종 뵙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나서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좀 다양하잖아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중에 하나가 상담 심리고, 그렇죠?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상담 심리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그 중에 이렇게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더욱 상담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목을 좀 여러 가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또 좀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특히 재학생분들은 이제 1년 하신 거거든요. 1년은 우리가 상담심리 또는 심리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공부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는 이제 본론은 2학년 때부터 거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2학년부터는 점점점 심도 있고 또 더 많은 과목도 개설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인재교육원을 정말 믿고 좀 더 즐겁게 의미를 추구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응원하고요. 또 다양한 주제로 특강으로 또 인사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기회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